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에 진출했습니다. 그 뒤 15년 동안 올린 매출은 약 3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낸 법인세는 거의 0원입니다. 이 사실이 의회 청문회에서 드러나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스타벅스뿐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 애플 같은 IT 공룡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은 천문학적인데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마법은 모두 조세 피난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떳떳할 수 있는 법의 빈틈, 그리고 자본이 숨어들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조세 피난처는 왜 생겼고 누가 하는 것이며 왜 없앨 수 없는 걸까요? 조세 피난처라고 하면 흔히 불법 탈세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도 있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합법적 회피 전략도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과 합법이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여러 나라의 규정을 교묘하게 조합해 실제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 부분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조세 피난처는 처음부터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돈을 안전하게 숨기려는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18세기 고객 정보는 비밀로 한다는 은행 규칙이 생겼고 1934년에는 이를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전쟁과 정치 혼란 속에서 왕족, 망명계, 부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위스는 자연스럽게 돈의 피난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 복구 비용 때문에 유럽 각국은 세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자산가들은 이런 고세율을 피하려고 돈을 국경 밖으로 옮겼습니다. 스위스나 모나코가 조세 피난처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거죠. 1960, 70년대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새로운 피난처가 생겼습니다. 영국령 카리브해와 인도양의 작은 섬들이 독립대신 금융허브로 변신한 것입니다. 산업도 자원도 없었던 이들은 세금 없는 나라라는 간판으로 외국 자본을 불러들였고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가 그 시기에 각광받는 조세 피난처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조세 피난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스타벅스,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회계 구조를 만들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같은 선진국까지 합법적 회피처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세 피난처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편적인 통로가 되었죠. 즉, 조세 피난처는 기업과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모여드는 금융 피난처인데 여기서의 핵심 수단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도 없고 책상 하나 없는 유령이사,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멀쩡한 법인입니다. 놀라운 건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설립비가 1,000에서 5,000달러, 유지비가 연간 1,000에서 3,000달러 수준입니다. 몇백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세금 회피용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조세 피난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과 자본이 몰려들죠. 첫째, 낮은 세율입니다. 아예 세금을 0으로 하거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굳이 국경을 넘어 회사를 세울 이유가 생깁니다. 둘째, 비밀 보장입니다. 계좌 주인이나 기업 소유주가 누구인지 외부에서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름을 숨길 수 있다는 점이 자본을 끌어들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법인 설립의 편리함입니다. 보통은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내줍니다.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회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안정된 법과 제도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면 자본은 불안해합니다. 조그만 나라라도 법과 제도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금융망과의 연결성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국제 송금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자본을 맡길 수 있죠. 여기에 덧붙여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안의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싸고 비밀이 보장돼도 폭동이 나거나 정권이 자주 바뀌는 나라에는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은 언제나 안전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세 피난처를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들이란 점입니다. 케이맨제도,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은 지도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미국 안에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는 델러웨어주도 마찬가지로 땅과 인구가 적습니다. 왜 작은 곳일수록 조세 피난처가 되기 쉬울까요? 우선 세수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맨 제도는 인구가 7만 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등록된 기업은 10만 개가 넘습니다. 실제 사람보다 페이퍼 컴퍼니가 더 많은 셈이죠. 내수 경제만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길이 없으니 기업을 불러들이는 게 곧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제도 전환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뮤다는 인구가 6만 명, GDP는 70억 달러 수준이지만 세계 보험, 재보험 시장의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합의하면 법을 단숨에 바꿀 수 있고 이런 유연성이 국제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내부 반발이 적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65만 명에 불과하지만 펀드 등록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나라 전체가 금융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보다 우리가 이걸로 생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금융, 법률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조세 피난처 전략은 곧 사회적 합의가 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권력 구조가 단순해 정권 교체 충격이 덜하고 사회적 갈등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힘을 얻은 것도 정치적 중립과 안정된 치안 덕분이었습니다. 돈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한편 이 작은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부 침공에서도 안전합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인구 3만 명 남짓한 작은 섬이지만 등록된 기업 수는 40만 개에 이릅니다. 만약 독립국이었다면 신뢰를 얻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국 법체계와 파운드를 쓰고 영국 해군이 안보를 보장하니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듭니다. 모나코 역시 프랑스가 군사와 외교를 책임지고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큰 나라는 조세 피난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법인세를 없애면 매년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세수가 사라집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국민 여론의 저항도 큽니다. 대기업 특혜는 곧바로 선거에서 표심을 흔들 만한 이슈가 됩니다. 무엇보다 강대국이 조세 피난처 정책을 공식적으로 쓰면 OECD나 G7 같은 국제 질서가 흔들립니다. 소국의 틈새 전략은 묵인되더라도 대국은 국제적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강대국 속의 작은 단위입니다. 미국의 델러웨어주는 인구 100만 명도 안 되지만 등록된 기업이 180만 개를 넘습니다. 포천 500대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러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낮고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죠. 네바다, 와이오밍도 같은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흥 조세 피난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로 낮은 데다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국제 항만과 항공망까지 연결돼 있어 자본이 오가기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 전엔 홍콩이 그 비슷한 역할을 했죠. 두바이가 속한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이후 생존 전략으로 자유무역 지대와 무세율 정책을 도입했고 지금은 중동의 금융 허브로 급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아일랜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구 500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지만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영어권이면서도 유럽연합회원국이라는 이점 때문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고용과 투자를 동반한 합법적 조세 피난처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작은 나라 혹은 강대국의 작은 단위가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나라들을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요?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같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조세 피난처가 작동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영국에서만 15년간 5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국 매장에서 커피를 팔아 번 돈을 이익이 아닌 비용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원두를 스위스 계열사에서 비싸게 사오고 본사 브랜드를 쓴 대가로 네덜란드 계열사에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꾸미면 영국 법인에는 남는 이익이 거의 없게 되고 따라서 낼 세금도 없게 됩니다. 구글의 방식은 더 정교합니다. 유럽에서 번 매출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본사는 세율이 거의 0에 가까운 버뮤다에 있습니다. 중간에 네덜란드 회사를 한번 거치게 해 세금을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매출이 국경을 넘는 복잡한 회계 처리 속에서 버뮤다로 빠져나가고 세금은 증발해버립니다.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유럽 각국에서 물건을 팔지만 매출은 모두 룩셈부르크 본사로 잡습니다. 예컨대 영국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결제는 자동으로 룩셈부르크 법인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영국 정부가 세금을 거둘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실 조세 피난처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탈세를 도와주는 나라라는 낙인 말이죠. 그런데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나라들이 왜 굳이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미지 타격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돈이 몰려듭니다.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펀드를 등록하면 막대한 이화가 들어옵니다. 은행, 회계, 법률, 컨설팅 같은 고급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나라 전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되는 거죠. 둘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제조업이나 농업이 어려운 소국은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가 되면 은행, 법률, 회계 분야에서 고급 일자리가 대거 생깁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셋째,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아도 수입이 생깁니다.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신 법인 설립, 등록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가 국가 재정을 채워줍니다. 작은 나라는 이 수수료만으로도 GDP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영향력이 커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작은 나라가 조세 피난처가 되면 세계 금융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룩셈부르크는 국토는 작지만 유럽 펀드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덕에 EU 협상에서도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다섯째, 생존 전략으로서의 안정성입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도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외화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기엔 조세 피난처만한 게 없죠. 모나코는 카지노와 관광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초부유층의 금융 피난처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세 피난처는 겉으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 별 노력도 없이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조세 피난처를 하려면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선 경제 구조가 금융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면 제조업이나 농업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제 금융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나라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은행 비밀주의로 세계의 돈을 끌어모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의 압력으로 이를 포기하면서 금융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버뮤다도 미국이 세법을 바꾸자 곧바로 경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기대는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 피난처에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금융 전문가나 외국 기업들 뿐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많지 않죠. 그래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모나코나 싱가포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부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같은 도시라 하기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죠. 국가 이미지도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세계 2위 펀드 시장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2014년 룩스릭스 사건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드러나자 곧바로 탈세 천국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뒤로는 EU 안에서 늘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힘들게 쌓아올린 국가 브랜드가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정치권도 그 산업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에 묶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이 금융업에 갇히면서 아주 작은 개혁도 쉽지 않게 된 거죠. 조세 피난처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제와 단속을 외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델러웨어, 영국의 런던시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세계 금융의 중심지 한복판에도 사실상의 조세 피난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속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기업과 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죠. 규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동시에 수혜자라는 점이야말로 조세 피난처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의 성질에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피하며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길을 찾아 움직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가 무너진 뒤 룩셈부르크의 펀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 싱가포르의 금융 허브가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좋은 예입니다. 결국 조세 피난처는 국가 간 법의 틈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자본은 늘 다른 출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는 사라지지 않고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달리하며 언제나 세계 금융의 이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